당시 영국은 산업혁명 성공 이후에 명공업이 발달해 있었고 면직물의 수출이 아주 절실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한적으로 무역을 하니까 당연히 영국과 청나라의 거래량도 적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영국이 또 파는 것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차 수입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래서 난간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이 생각해낸 해결책이 바로 아편이었습니다. 아편을 수출한 거예요? 네. 아 진짜? 네. 근데 그 생각을 갑자기 왜 하게 됐지? 당시 대부분의 나라에서요. 청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편은 마취제나 진통제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몰핀이 발명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나라에서 마취제로 아편이 사용됐었죠. 사용됐어요. 약국에도 살 수 있고 아기들 잠자는 데도 다 진짜요? 먹었대요. 네, 옛날에. 그런 아기가? 것까지. 네. 그러다가 18세기가 되면은 소수의 특권층 사이에서 구하고 쓸 수 있는 쾌락을 위한 사치품으로 그 용도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특히 황실과 상류층 사이에서 아편이 아주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편이 좀 이미지가 바뀌어요. 좀 여유 있고 교양 있는 사람의 상징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사실 영국이 처음부터 이 무역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당시 처음에 청나라에 수입된 아편은 지금의 인도네시아의 그 자바섬이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바섬 아편이 청나라로 많이 수입이 되고 유통이 됐었는데 나중에 영국이 이 자바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와 청 사이 아편 무역에 끼어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편 무역이 꽤 이익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 이 아편 무역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던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 이 과정에서 청나라의 아편 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동인도 회사입니다. 동인도 회사는요, 1600년에 영국이 인도를 중심으로 아시아 무역을 독점할 수 있도록 국왕이 인가를 내준 무역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동인도 회사가 아편 무역에 적극적으로 나섰을까? 바로 동인도 회사에게 닥친 재정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인도 회사가 인도를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정복 전쟁 과정 속에서 엄청난 부채를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나라에 무역을 해서 이익을 내서 이 부채를 충당하려 한 거죠. 당시 청나라는 공식적으로 아편 무역을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밀수출이었습니다. 직접 못 파니까 이제 밀수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동인도 회사는 직접 밀수출에 관여했다는 걸 알리지 않기 위해서요. 영국인 사무역상들에게 인도에서 생산된 아편을 판매했습니다. 그럼 이 개인 사무역상들이 청나라 연안까지 가서 거기서 청나라 밀수업자들을 만나서 아편을 파는 거죠. 와. 그리고 밀수업자들이 들고 광저우에 들어가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춥잖아요. 위도도 높이 있고 네.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아편도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나는 아편을 청나라에 수출을 한 거죠. 네, 이런 방식을 삼각 무역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전에 청나라와 영국이 교역을 할 때는요, 직접 교역을 할 때 청나라는 영국에 차, 도자기, 비단을 수출했고 화폐처럼 쓰였던 은이 청나라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삼각무역에서는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차, 도자기, 비단을 수입을 하면은 은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아편을 청나라에 수출을 해서 이 대금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아편이 많이 팔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흑자를 보는 만큼 결국 청나라의 은이 이제는 영국으로 아, 거꾸로. 거꾸로 청나라의 은이 영국으로 오게 되는 거죠. 19세기 전반에 동인도 회사가 아편 수출에서 벌어들인 그 수익이요. 동인도 회사의 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금과 거의 동일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자, 청나라의 아편 판매를 강제하는 상인. 총인가? 네, 한쪽 손에는 총을 들고 있고 또 오피움이네요, 왼쪽에는 오피움. 오피움, 아편을 들고 오피움. 있죠. 이 그림은 미국 신문에 그려진 만평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영국 상인입니다. 그리고 위협과 이 강압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청나라 사람이죠. 영국의 청나라를 향한 횡포를 나중에 이렇게 풍자하는 거죠. 당시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도 영국이 하는 아편 판매가 그닥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당시 얼마나 많은 아편이 청나라로 수입됐는지 한번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야, 와. 톤이야 이것도. 자, 18세기 중엽까지만 해도요. 청나라로 수출된 아편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776년부터 아편 수출이 아주 급증하게 되죠. 이런 추세는 계속해서 더 강화되어서요. 청나라의 무역 흑자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적자로 바뀌게 되죠. 청나라가 당시 수입했던 물품의 약 57% 정도가 아편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아편인 거네요. 그렇죠. 아편 하나로 청나라가 열리지 않았던 그 문을 영국은 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런 방식으로 오랜 시간 차 수입으로 인해서 엄청난 적자에 시달렸던 영국은 결국 이렇게 무역 적자 문제를 바로 아편으로 해결을 했던 거죠. 청나라는 나라 전체가 아편에 잠식당하면서 서민들의 삶이 참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 참상이 사진으로 남아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자, 사진 속 모습이 어때 보이세요? 근데 왜 이렇게 마른 근데 왜 말라요, 거예요? 진짜? 저기는 막 그냥 땅바닥 길거리에 누워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노숙하듯이. 아편굴이라는 게 원래는 상점 같은 거였는데 나중에 워낙 이제 많이 퍼지니까 길거리에 그냥 누워서 아편도 팔고 하고 그렇게 된 거죠. 사진 속 모습은 그냥 뭐 세상 다 살았네요. 네. 뭐 아무 의욕도 없고. 그러니까 뭐 예. 미래가 안 보이는 느낌? 그 일상생활이 안 될 것 같아요. 뭐 맞아요. 일을 할 수도 없고. 국민의 정말 많은 수가 저러고 있다는 것은 참 삶이 무너졌다는 것은 좀 국가적인 문제겠죠. 네. 여러 가지로 삶이 어렵고 그 팍팍한 삶을 잊기 위해 너도 나도 아편을 피우느라 식음을 전폐할 정도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청나라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러 거의 어렵게 정말 베이징까지 가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아편 중독 증상 때문에 시험을 치르다 쓰러지거나 심지어 시험을 치르다 죽는 경우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편은 중국 남쪽의 특정 계층이 아니라 전국의 다양한 계층까지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파탄이 난 거죠. 중국 정부는 뭐 했어요, 그동안? 사실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네. 그렇죠? 사실 아편이 청나라를 이렇게 잠식해 버린 데는 청나라 내부적 문제도 영향이 컸습니다. 당시 지방의 관리들 그리고 유럽을 상대로 독점 무역을 했던 공행들이 사실 아편 무역을 통해서 뇌물을 많이 받아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질 않았던 겁니다. 청나라도 하지만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고 청나라 조정도 조치를 취하게 되죠. 사실 청나라도 이제는 사태가 이 정도가 되면 속수무책으로 더는 당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아편에 빠진 청나라를 구하기에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누군지 한번 초상화를 볼까요? 동영 씨는 아시죠? 네. 그 임칙서 그 중국 발음으로 린저슈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중국이 그 서양 선진의 어떤 문물나 새로운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세계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이렇게 외친
최초의 중국인 깨어 있으신 분이네요. 그렇죠. 예. 동혜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사에서 참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 임칙서가 아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당시 청나라 조정안에요. 아편 합법화 주장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편 금지령을 오래 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관리들의 부정부패만 조장하고 밀무역만 증가하니 차라리 합법화해서 정부가 전면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다는 거죠. 세금도 걷고. 맞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국가 세수도 증가하게 될 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여기 반대되는 입장도 있습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법률을 폐지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금지론자들도 있었죠. 이때 임칙서라는 인물이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린 거죠. 이 상소문에서 임칙서가 제시한 해결책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인 치료입니다. 아편 중독자들은 도덕적으로 병든 사람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요양원을 만들어서 이들을 치료해야 된다라는 거죠.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악의 근원을 차단해야겠죠. 아편 공급을 차단해 아편 판매상들을 아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주장했는데 여기에는 서양 밀무역자들까지 포함해서 단속해야 된다는 주장이 들어갑니다. 황제는 임칙서의 의견이 꽤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임칙서를 흠차 대신으로 임명해서 광저우로 보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임칙서가 광저우로 온 후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편을 다 압수해요. 때려잡아야죠. 때려잡아야 되죠. 그래서 그가 보기에 아편 무역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문제를 내겠습니다. 아, 또 맞출 것 같은데. 자, 임칙서는 아편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군가에게 편지를 썼다. 누구에게 편지를 썼을까? 이거 너무 뻔한데, 이거. 아, 이거 맞춰도 돼요? 저 정답 못 보겠어요, 기훈 씨. 네, 맞춰주세요. 아마 빅토리아 여왕한테 보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네, 네, 피터 씨 정답입니다. 아, 여왕한테 직접 편지를 썼어요. 네. 당신네 배는 청나라의 큰 이익을 보러 옵니다. 이 이익은 청나라 백성들로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당신네 외국인들은 그들에게 이익을 준 사람들을 해치려 이 독국물을 보내므로 자신들이 받은 특별한 혜택을 피해로 갚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편지 자체가 공개 편지였기 때문에 빅토리아 여왕한테 직접 전달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이 편지를 읽었는지 불확실하지만 편지를 공개하고 얼마 후에 타임즈 오브 런던이라는 신문에 이 편지가 실렸고 그래서 많은 영국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보고 아편 무역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실상이 이렇구나 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론화가 된 거네요. 이제. 네, 편지의 목적이 대의 명분을 주장하기 위함이었지 여왕한테 뭐 특정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게 주된 목적은 아니었겠죠. 이렇게 편지를 통해 아편 문제의 불공정함을 알린 임칙서는 이제는 그와 동시에 아편 판매상에게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1,700여 명의 청나라 아편상을 체포하고 7만여 개 이상의 아편 파이프를 몰수한 거죠. 그런 다음 외국 상인들에게는 처음엔 아편을 그냥 넘겨라면 안 주니까 이 아편과 차를 교환해 줄 것을 제안하는데 상인들은 이걸 거부하죠. 그러자 광저우에 있는 영국 상관을 봉쇄해버립니다. 봉쇄해버립니다. 그래서 47일간 350여 명의 서양인들을 구금해요. 그래서 결국 이들도 그들이 갖고 있는 아편을 넘겨주게 되죠. 와. 자, 그럼 이때 임칙서가 넘겨받은 아편의 양이 얼마나 되었는가? 모두 120만 킬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와.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상자로 2283개. 1톤 트럭으로 1200대 분량의 엄청난 양이죠.
당시 가치로 약 900만 달러의 가치였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요. 이걸 없애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걸. 그렇죠. 임직선은 이렇게 걷어들인 아편들을 폐기했는데 어떻게 없앴을까요? 영국에 다시 팔아요. 영국에 다시 팔아요. 정말 창의적이네요. 싼 가격에. 정말 창의적인 오답입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없앨까 좀 이렇게 연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알아낸 게 아편은 소금과 석회를 섞으면 그 성분이 이렇게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금이 있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바다. 그래서 500여 명의 인부들을 동원해서 이들이 23일간 이 아편을 넣고 여기에 석회를 같이 부어서 용해시켜서 바다에 버려버렸죠. 임직서의 강경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청나라 관리와 외국 상인들에게 서약서를 요구합니다. 앞으로 아편 거래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어긴다면 사형을 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사실 청나라에 들어왔으면 외국인도 청나라법을 따르게 만들겠다는 뜻이기도 했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영국 측의 반응이 궁금해지잖아요. 반발이 심했겠는데요? 당연히 그랬겠죠. 당시 영국의 무역 감독관 찰스 엘리엇이 지휘했던 영국 상인들은 아편 몰수까지는 받아들였지만 앞으로 청나라 사람들이 체포, 사형시킬 권리까지 인정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임직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영국 영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치외 법권을 인정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점점 상황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더 발생을 합니다. 술에 취했던 영국 선원들이 어떤 어촌에 가서 청나라 농부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이게 외교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엘리엇이 재빠르게 영국 선원 2명을 체포하고 그리고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임직선은 이거를 거부해요. 임직선은 범인의 인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배상만으로 안 되죠. 그쵸. 하지만 이에 대해서 엘리엇은 영국 시민을 이렇게 쉽게 내어줄 수 없다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렇게 사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얼핏 보면 양국 관리들의 팽팽한 기싸움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두 국가의 충돌, 두 사람의 충돌은 영국과 청나라, 양국의 세계관 그리고 국제 질서 간의 충돌이기도 합니다. 근데 교수님, 이 영국 국민들은 이 전쟁에 찬성을 했나요? 영국이 아편 무역을 한다는 사실에 놀랬고 또 부끄러움도 느꼈어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고 반대하는 여론도 꽤 높았습니다. 반면 해외 무역에서 영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는 여론도 만만치가 않았죠. 결국 결정권을 행사한 곳은 영국 의회였습니다. 영국은 휘그당과 토리당에 의한 의회 정치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자, 그럼 당시 여당이었던 휘그의 주장은 어땠는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영국인들은 패배, 굴복, 치욕을 모르는 국가의 국민이며 국민을 위협하는 자에게 귀를 의심할 정도의 배상금을 받아온 국가의 국민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털 한 올이라도 상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이익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들어가 있죠. 네. 그럼 반대로 야당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했을까요? 나는 이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지 말할 수 없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원인을 생각해 볼 때 이보다 더 부정한 전쟁이 있었단 것을, 이보다 이 나라를 불명예스럽게 만들 전쟁이 있었단 것을 저는 알지도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난 들어본 적이 없다. 말들을 어렵게 쓰시네. 신사라 그래요, 신사라. 신사라 그래요. 사실 이게 영국의 운명, 더 나아가 청나라의 운명까지도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1840년 4월 하원에서 전쟁 여부를 묻는 투표가 진행이 됐고 결과는 271대 262. 얼마 차이가 단 났네요. 9표 차이로 결국 청나라의 영국군을 파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편 전쟁으로 인해 그 운명이 완전히 바뀐 곳, 바로 홍콩으로 떠나볼 겁니다. 홍콩이구나.